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세종인 BA.5 변이의 검출률이 최근 60.5%로 줄어들었고 켄타우로스 변이의 세부 계통인 BN.1 검출률은 17.4%로 늘어났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큰 BN.1이 유행을 주도하게 되면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나면서 영유아 3명 중 1명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 상호 접촉이 제한되는 생활 패턴이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입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18개 제약사에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생산 명령 대상은 해열 진통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입니다. 뉴질랜드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평생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제정했습니다.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담배를 배달하거나 알선하다 걸리면 우리 돈 1억 2천만 원 넘는 벌금도 물릴 예정입니다. 현대과학의 황문지였던 일제시대, 과학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 자립과 조국 해방에 생을 바쳤던 김용관 선생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소개합니다. 과학의 날의 모태가 된 과학데이를 만들고 대중과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헌신했던 그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이 오미크론 하위변이 BN.1의 확산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 BN.1의 검출률이 17.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인 BA.5 변이의 검출률은 60.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71.3%는 모두 BA.5의 세부 계통인데 BA.5가 전주보다 7.3%포인트 감소한 60.5%, BQ1과 BQ1.1은 각각 3.8%와 4.4%로 확인됐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렸던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 검출률이 17.4%로 일주일 전보다 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회피력이 큰 BN.1의 유행을 주도하게 되면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의 BA.45 기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의 BA.45 기반 2가 백신 초도 물량 약 64만 회분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BA.45 기반 2가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일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모더나 백신은 오늘 19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사전 예약분 접종을 시작하고 당일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백신 도입으로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미크론 변이 2가 백신 4종이 모두 활용됩니다. 14일 기준으로 국내에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은 총 3,713만 회분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응 노력과 함께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5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 진통제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고형제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지만 식약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 수입 계획과 월별 생산 수입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 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당시 이 품목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늘려 공급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는 풀렸지만 중국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PCR 검사 의무화 조치 폐지로 확진자 통계가 신뢰를 잃은 대신 북한처럼 발열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일주일 사이 무려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물건을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我的天哪，怪不得送得慢呢。 인적 끊긴 거리엔 삭풍이 몰아칠 뿐입니다. 대형 상점도 개점 휴업 상태. 진열된 상품들만 을씨년스럽게 손님을 기다립니다. 당국의 봉쇄 조치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 중이거나 감염을 피하려 스스로 격리를 택한 겁니다. YTN 베이징 지국도 방역 문제 때문에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PCR 검사소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지금 운영을 해야 될 시간이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확진자 통계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쓰던 발열자란 개념이 새로운 지표로 등장했습니다. 12月11日全市发热门诊就诊患者 2.2万人次，是一周前的16倍。 PCR 검사 대기줄은 병원과 약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중국의 긴급 전화 120 구조 요청도 6배나 폭주했습니다. 非极危重症等情况不拨打120，为极危重症患者让出生命热线。 14억 중국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원자재 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이 아이들의 언어나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영유아 3명 중 1명이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낀 채 지내야 했던 5살 이하 아이들의 언어, 청소,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분야 발달 상황을 6개월간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걱정한 대로입니다. 조사 대상 2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456명 가운데 152명, 33%는 현재 전반적으로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동은 절반을 간 넘겼고 나머지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아이들은 어떨까? 미취학 아동 86명을 살펴봤더니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 환경이 특히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정책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거나 좀 사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치료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국내 원숭이 도창 질병명이 엠폭스로 변경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원숭이 도창을 중립적 용어인 엠폭스로 변경하고 6개월간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관련 고시와 대응 지침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자료 검색 어려움 등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원숭이 도착이 특정 집단과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과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엠폭스로 질병명 변경을 권고했고 1년간 기존 명칭과 병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 속에 서울 상계동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돼 18,600여 세대가 난방 공급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겨울철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전국 열 수송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년 넘는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땅 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물기둥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영하의 날씨에 26년 된 열수송관이 파손되면서 서울 상계동 18,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단 씻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추워질까 봐 요새 뭐 핫팩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제 견뎌야 되겠죠. 4년 전에는 열수송관 파손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백성역 반경 200m가 넘는 지역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로 뒤덮이면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유독 겨울철만 되면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목동과 성남시 야탑동 사고도 11월과 2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관의 취약 부위에 무리가 가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힙니다. 열 수송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바깥 온도는 내려가서 관 위에 하고 도로 사이에 흙은 얼게 되죠. 도로 위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터지고. 특히 매설된 지 20년 넘은 노후 배관의 경우 큰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전국 4,720km 길이의 열수송관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2km가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열수송관 파손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그 접합 부위에서 이온화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거든요. 수압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녹이 쓴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현재 지역별 열수송관 관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구 선진 문화를 거부한 구한말 쇄국 정책에 이어 나라 주권마저 뺏긴 일제시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현대과학의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은 과학개혁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맹렬하게 과학의 붐을 일으키고자 했던 선구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의 날의 모태가 된 과학데이의 창시자이기도 한 김용관 선생의 헌신을 오늘 과톡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00년 전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과학은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어두운 시절 최초로 과학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의 부흥을 위해 힘쓴 김용관 선생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민중들의 3.1 만세 물결. 이러한 항쟁 속에서 자신의 결심을 되새긴 이가 있었다. 그래, 나는 민중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걸 삶의 목표로 여겨야겠어. 그는 1세대 과학기술인이었던 김용관 선생이었다. 김용관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과학기술 교육기관인 관립공업전습소를 거쳐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1회로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저기요. 저기 저 강에 세워진 저 건축물 같이 생긴 거 저건 뭡니까? 아, 저거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요? 하이, 그 물이 저거로 내려오면 그 전기가 생성되문이다. 아. 조선에 비해 빠른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기술이 넘쳐났는데 김 선생은 그 근대화의 뿌리가 과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됐다. 그래. 과학을 발전시켜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고 자주 독립을 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이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학기술인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지금 서양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기와 화학무기의 위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거 만들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들자는 겁니까? 발명학회요. 발명학회요? 발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을 양성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41명의 지식인들을 모아 1924년 발명학회를 창립했다. 하지만 처음 하는 학회 운영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신문 연재를 통해 과학과 발명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는데 여러분, 일본 물건을 사서 쓰는 건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제품을 직접 발명하고 그걸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물산 장려운동과 맞물리며 힘을 얻었고 발명학회는 1932년 다시 문을 열었다. 김 선생은 발명진흥운동을 위해 과학기술인은 물론 시조시인 이은상, 독립신문 사장 윤치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새로이 영입했다.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건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큰일을 한번 벌려보려고 해서입니다. 큰일이요? 무슨 큰일이요? 과학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과학 잡지? 그거 진짜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 잡지 과학조선이 창간하게 됐는데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면 그의 과학운동가적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입니다.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과학의 황무지 조선을 개혁하자. 그의 과학조선은 1933년 6월부터 1944년까지 발간되며 조선의 과학지식 보급화에 큰 획을 그었다. 잡지 발간에 성공하자 그는 또 새로운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과학 지식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대중 집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좋은 생각 있으면 뭐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지요. 제 생각에는요, 그 기념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과학자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강연회도 여는 거예요. 괜찮네요. 지는요, 그 라디오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발명품들도 최다 모아놔갖고 전시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상담도 해주고. 맞아요. 근데 이 중에 뭘 하죠? 뭘 하죠? 뭘 고민을 합니까? 다 하면 되죠. 네? 이걸 다요? 그렇죠. 대신 일주일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유, 무슨 명절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해요. 명절이죠. 과학의 명절. 그러면 과학의 명절은 언제래요? 어디 보자. 날씨가 좋은 4월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침 진화론으로 과학적 진보를 이룬 찰스 다윈이 죽은 사막 날짜가 19일이니까 그날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행사 이름은 과학데이가 좋을 것 같군요.
오, 과학데이! 과학데이 좋대! 그렇게 열린 제1회 과학데이 행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며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히트를 친 행사는 따로 있었다. 와, 저기 봐. 저기 자동차들이 몰려와. 어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대도 넘어. 당시 행사 홍보를 위해 50여 대의 자동차가 행렬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는 경성에 있는 자동차 10분의 1이 참여한 셈이었다. 민중은 김 선생의 계획대로 최신 과학기술의 산물들을 보며 그 중요성을 깨달아갔는데 하지만 조선인들이 과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던 일제에게 김용관 선생의 활동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저 sen진 김용관 선생 과학구대이 에이 당장 행사 심화시키고 저 sen진 선생 잡아들여. 김 선생은 이 일로 인해 끌려가 신문을 받았고 매년 크게 성장하던 과학데이 행사는 5회를 끝으로 1938년 폐지하게 됐다. 그 후 그는 지방에서 교사 일을 하거나 경성에서 자영업을 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는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해 오랫동안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용관 선생이 받은 상은 모두 발명과 관련된 상이었고 사후에도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의 업적은 2020년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고 나서야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선은 과학이라 하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학문적 이론처럼 생각하여 과학이 실사회와 거의 절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과학 조선의 전도를 위하여 이 방면에 일하기 쉬지 아니할 것을 여러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빼앗긴 땅에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벌인 선구적 과학기술 리더 김용관 선생. 그가 힘을 쏟았던 과학데이는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과학의 날로 재탄생했고 과학의 대중화는 그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크나큰 성장을 이루게 됐다. 이번 주 핫 이슈. 지난주까지 우리를 울고 웃게 해주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는 15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대전은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과학기술, 미래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연구성과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립니다. 과학기술 전시는 총 3개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초격차 기술관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핵융합 기술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술 성과가 전시되고요. 미래연구관에서는 누리호, 다누리 관련 우주 전시물과 원자력, 바이오 헬스 관련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기술 확산관에서는 탄소 중립 성과물과 우리 국산 기술로 만든 사족 보행 로봇 등이 시연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과학 마술부터 과학 퀴즈쇼, 각종 체험존까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곽재식, 최린호 교수의 대중 강연도 열립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2022 과학기술 대전. 모두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
약이 잘 듣기 위해서는 약 자체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약을 우리 몸속의 표적기관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 물질을 발굴하는 에이도스 바이오의 박혜진 상무와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오늘 다룰 주제가 약물 전달체 기술인데 우선 이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은 말 그대로 약물을 효율적으로 이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이 신약 개발의 어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예. 이 약물 기술도 같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이 지질 나노 입자라는 새로운 약물 전달체가 없었다면 아마도 상용화가 어려웠을 것이란 진단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이 mRNA 자체가 체내에서 분해 단백질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는데 네. 이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표적 기관에 잘 전달해야지 이 mRNA 전달 백신이 효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기존에는 어떤 약물의 어떤 전달체가 잘 통하는지 실험에서 일일이 테스트를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근데 오늘 치료하는 에이도스 바이오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더 빠르게 약물 전달체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이 약물 전달체 발굴까지 또 활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약물 전달체 개발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에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약물 전달체 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알려진 범용적인 약물 전달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예. 하지만 mRNA 백신 등 바이오 신약의 발전으로 약물에 맞춘 새로운 신약 전달체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고요. 새로운 전달 기술에 대해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도 많아져서 새 약물 전달체 기술의 개발은 신약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 전통적인 약물 전달체 개발 방식으로는 다양한 약물의 전달 효율을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는 시도 역시 최근에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체는 약물과는 다른 물성과 활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한 활용 분야는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약물 전달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 분자에 대해 우리 고유의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약도 그 표적으로 하는 어떤 그 세포나 조직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약물 전달체도 약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우리가 표적 기관도 다 다른 건지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 전달체를 잘 설계하면 세포 내의 소기관을 표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인간 세포 내에는 여러 소기관이 있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은 소포체와 골지체, 유전자의 전사와 복제는 핵, 에너지 생산과 세포 사멸 등에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소기관에서 중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소기관과 약물의 특성에 따라 약물 전달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약 개발에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현장 인터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궁금한 게 전달체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전달 잘할 것 같은 펩타이드 물질을. 네. 이제 AI한테 그러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먼저. 네.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 시퀀스들이 거기는 잘 들어간다라고 실험적으로 검증된 시퀀스들이 뭐 오픈 소스로도 한 몇천 종류 이상 그런 데이터 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로. 그다음에 폴스로 이런 시퀀스는 세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또 검증되어 있는 실험적인 데이터로 그러한 시퀀스들도 한 만 종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스하고 노 해서 들어가는 세포 투과성이 좋은 펩타이드는 예스, 그리고 안 들어가는 시퀀스는 노, 이런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인공지능에다. 너희들은 이런 시퀀스들은 O라고 하고 얘는 이제 X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오는 시퀀스를 가지고 예측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굴한 물질이 얼마큼 잘 전달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들었는데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계에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라는 잘 알려진 격언이 있는데요. 네. 믿을 만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또 같은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좋고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도 달라집니다. 네. 저희 인공지능 기반 약물 개발, 전달체 개발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질 나노 입자의 주요 구성물인 이온성 지질 전달체를 설계하는 기술인데 현재 외국부 기관과 깊이 있게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라서 자세한 설명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펩타이드 전달체인데요. 펩타이드는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의 서열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바이오 물질입니다. 저희는 펩타이드 약물 전달체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논문과 기존 연구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알려진 수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알맞은 수천억 개 데이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학습시켜 실제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는 펩타이드를 찾아내고 최적화하여 바이오 신약의 약물 전달 효능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물 전달체 어떤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지금 뭐 동물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들었는데 이제 사실은 약이 이제 어떤 그 방식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약물 전달체도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약물 전달체 미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약물 전달체 기술은 개발되는 약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서 약물의 효능을 올리고 독성을 낮추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표적으로 하는 장기나 조직, 특정 세포의 선택성이 더 높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 세포 내 소기관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면역 원성이나 세포 내의 분해도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 약물 전달 물질은 새롭게 개발되는 바이오의약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항체 접합 약물 등이 개발돼서 이러한 기술의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알려진 mRNA와 같이 핵산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들은 각각의 약물 특성에 따른 약물 전달체 개발의 필요성을 방증했습니다. 또 이러한 약물 맞춤형 전달체를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물 전달체 플랫폼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표적이 되는 조직을 바꾸어 약물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약물과 비슷한 물성을 가진 약물 전달체를 개발할 경우 플랫폼 기술의 바탕을 두면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약물 전달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때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바이오 산업은 효과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에 안정성 검증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mRNA 백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실용화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전한 기술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단기적인 결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장기적으로 혁신을 가져다 줄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도 바이오 산업에 적용될 때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보다 각자의 장점을 조합한 개방형 협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를 다 혼자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또한 각자의 장점을 특화한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과가 나중에 나오는 만큼 이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물 전달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효과는 높이고 또 부작용은 낮추는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에이조스 바이오 박혜진 상무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서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데요. 순에너지 생산을 위한 점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 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현지 시간 13일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와 강요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에도 적용돼서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 간 마라톤 협상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법을 만들자 중국은 187조 원 이상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5년간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 회사들의 대미 투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7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 해당 패키지가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조금은 대부분 자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조립,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을 짓고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패키지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최고 경영자가 FTX에는 어떤 기록도 없었다며 어이없는 경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로 볼 수 있다며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돈 세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FTX가 파산을 신청한 뒤 뱅크먼 프리드에 이어 최고 경영자를 맡은 존 레이 CEO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했던 FTX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레이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TX 파산은 종이 없는 파산이라며 대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Literally, there's no record keeping whatsoever. It's in the absence of record keeping. Employees would communicate, invoicing and expenses on Slack, which is, essentially a way of communicating for chat rooms. 그는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이 같은 기업 통제에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며 FTX 붕괴는 경험이 부족한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로 본다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 hard to compare these things,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by anyone's lights, this is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frauds in American history. 전날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상화폐 붐을 타고 한때 265억 달러의 자산가로 급부상했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달 초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된 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FTX와 100여 개 계열사에 대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내년부터 1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돌까지 월 70만 원, 돌지나 두 돌까지는 월 35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 현금을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급여는 현재 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출산 초 가정의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안 낳는 세상에서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를 응원하자는 겁니다. 내후년엔 금액도 더 올립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2024년부터는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 1,2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 합해서 1,80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전국에 5,700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0여 곳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만 볼 수 있었던 어린이집 CCTV를 보육교직원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꼴찌 수준인데 부모급여를 내세운 새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뉴질랜드가 초강력 금연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평생 담배를 팔아선 안 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강력한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ayes are 76, the noes are 43. The motion is agreed to.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를 배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반된 15만 뉴질랜드 달러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Young people never start smoking, so we are legislating for a smoke-free generation by making it an offence to sell or supply tobacco products to those aged 14 when the law comes into effect. 다만 이 법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전자담배 제품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은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 판매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2025년 성인 흡연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치 16.5%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암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줄면서 의료비 지출이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금연법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소매점이 고사하고 흡연자들이 암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 금연법이 시행되면 2005년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탄에 이어 뉴질랜드는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 국가가 됩니다. YTN 임수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하면서도 값이 저렴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와 유니스트 공동 연구진은 탄소 나노튜브와 폴리이미드 복합 섬유를 제조한 뒤 고온 열 처리를 통해 강도를 유지하면서 높은 탄성률을 가진 섬유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고가의 탄소 나노튜브를 저가의 폴리이미드로 최대 50%까지 대체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탄성은 기존보다 1.6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가격 문제로 활용되지 못했던 항공 우주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나 불안증이 있는 아동에게 자동 공기주입으로 안정감을 주는 스마트 조끼를 개발한 기업이 민관 합동 디지털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열고 대상팀의 스마트 조끼 개발사 돌봄 드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돌봄 드림에는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신청할 경우 서류 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로 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과 극노화 원천 기술, 혁신 재생 치료제 등 5개를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은 미니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대체 장기를 제작하는 분야로 오가노이드 장기, 3D 프린팅 장기 등을 세부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극노화 원천 기술은 노화 세포 축적을 초기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예방, 지연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바이오 기술에 융합한 분야로 AI 기반 신약 개발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이번에 선정한 5대 미래 유망 분야는 기술 패권 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기술이라며 원천 기술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바이오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재 선도국 대비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한 탄소 중립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실제 현장에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본부장은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탄소 중립 기술 혁신 교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 전략 부족으로 R&D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소, 탄소 포집과 저장, 철강 등 분야별로 차례대로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최강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선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지속해서 수돗물을 흘려주고 계량기암 내부를 보온재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이미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거나 헤어 드라이어 등을 이용해서 계량기 주변을 녹여야 안전합니다. 한파 대비와 대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